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와이드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3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극동 지역을 시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만나서 러시아 전투기를 시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은 밀착하는 북러 관계에 강한 경고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통일부 장관 특별 보좌역인 고영원 특보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이 정상회담이 한반도 주변 정세를 둘러싸고 여러 세계 각국에 아주 이번 주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빅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모습 잠깐 영상을 보고 제가 우리 특보님께 여러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президент. 열정적으로 환대해 준 데 대해서 조선민주공화국을 대표해서 대통령 동지와 러시아 정부 인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우주발사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제일 큰 대형 발사 추진력이 있는데 우주 강국의 현 주소와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한미 간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안보리 결의 엄중한 위반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We strongly condemn the escalation in DPRK Russia's defense and political cooperation. 예, 특보님. 그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 장소도 우주 기지 아니었고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둘러보고 있는 그 러시아의 전투 기지라든지 아니면 태평양 함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뭐 심심해서 거기로 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북한의 어떤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정상회담을 우주기지에서 한다는 소리는 예. 저는 이제까지 북한 연구하면서 처음 들어본 얘기고요. 예. 사실 그만큼 북한이 원하는 목록이 뭔지를 명백히 밝혀주는 그 회담 장소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예. 이제 거의 9일, 만 9일인데 세 군데만 간다는 것도 사실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걸 3일씩 가서 또 만나고 또 한 하루씩 와서 또 한 군데 가고 또 하루 이틀씩 가서 또 한 군데 가고 이런 게 정상 국가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좀 예. 있는 건데요. 그래도 어쨌든 러시아로서는 받아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고 북한으로서도 줄 것이 있고 받아낼 것이 있는 예. 그런 방문지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이 세계 다른 나라 정상들 간의 정상회담을 하거나 네. 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 뭐 문화 또는 이제 산업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시찰을 가고 그러는데 장소도 그런 데서 많이 하는데 아주 특이하게도 우주기지, 군사기지, 전투기 기지, 예. 뭐 함대 뭐 이런 데로 갔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러시아한테 바라는 게 딱 요거다. 이걸 달라 우리한테. 러시아한테 바라는 게 바로 딱 요거다. 그리고 사실은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면 뭐 공연도 보고 뭐 사실 국가 수반하고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는데 예. 푸틴 대통령이 4시간만 딱 같이 있었다가 또 모스크바로 날아간 것도 조금 이상하고 예. 그리고 그 김정은이 기차를 타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동행 간부를 러시아 측이나 북한 측이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예. 2000년대 초기하고 2011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이 갔을 때는 푸틴 대통령의 극동 정권 특별 대표가 동행을 쭉 했거든요. 예. 뭔가 조금 이상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명백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요거가 우리가 요구하는 요 목록이다. 요 리스트가 바로 이런 거다. 이렇게 밝혀주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그걸 주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주 기술, 그다음에 최첨단 전투기 기술, 또 다양한 로켓 추진력과 관련된 인공위성 기술 이러한 북한이 원하는 요구를 러시아가 주느냐 하는 거죠. 러시아가 암만 그래도 세계 강국이고 예. 유엔 안보리 상임국이고 상임이사국이고 또 북한에 대한 제재에 앞장서서 제재에 참여했던 나라거든요. 그리고 북러 관계나 중러 관계를 보면 첨단 기술은 서로 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그렇게 친한 관계에 있었던 뭐 나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호의 전투기를 라이선스 생산하게 해달라 그랬을 때도 예. 러시아가 주지 않아서 수호의 27을 가져다가 중국이 그걸 다 분해해서 역설계에서 만든 게 젠 계열의 전투기거든요. 예. 그래서 러시아가 굉장히 화를 많이 냈고 그랬대는데 뭐 사실은 뭐 핵잠수함의 소형 원자로 기술,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북한이 원하는 것들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을 줄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이런 걸 또 주는 경우에 예. 우크라이나 전선이 또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친 대통령도 약간 생각하는 게 뭐가 많아 보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걸 다 받아내야 가야 되겠는데 이것도 조금 양쪽에 약간씩 섭섭한 측면이 있는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보여만 주고 구경만 시켜주고 실제 기술 이전을 안 해주면 네. 화나잖아요. 네. 이게 뭐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네. 기껏 우주기지에서 그 전투기 공장에서 보여줄 건 다 보여줘 놓고 그러나 너희들에겐 기술 줄 수 없어. 이래버리면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가는 아무것도 빈손으로 지금 평양으로 돌아가게 생긴 거죠. 빈손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우주 제어 기술이나 인공위성 기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비군사적이라고 우기면 우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정도하고 기름하고 식량만 식량. 가져가도 뭐 김정은으로서는 본전은 했다고 생각하고 예. 푸친 대통령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막대한 양이 소비가 되고 있는 뭐 152mm 자주포탄이라든가 탱크 포탄, 100mm, 115mm 같은 예. 탱크 포탄, 122mm 방사 포탄 이런 것만 가져가도 푸친 대통령으로서 또 그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탄약이 지금 소모되고 있는데 그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가 거의 같은 주격을 가지고 예. 있는 러시아밖에 없으니까 아마 그 정도로 하겠지만 어쨌든 2000년대 들어와서 김정일 위원장의 아버지가 2번씩 이 유리 가가린 공장을 갔는데 북한이 수호의 전투기를 러시아가 최신형 전투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최신형이라는 게 수호의 27인데 이건 옛날 거거든요. 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어쨌든 미그 29 전투기 엔진이나 부품만 가져가도 성과라고 자축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그 29라는 게 이제 80년대 초반에 북한이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한 40여 대로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걸 부품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계속 있는 데서 뜯어쓰고 있는 데서 뜯어쓰고 가니까 이거라도 받아오면 그래도 40대를 나름의 그래도 성과다. 업그레이드하면 이거라도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가로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러시아가 네. 군수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자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탄약이라든지 이런 걸 북한이 제공해요. 네. 플러스 알파로 네. 뭐 좀 조심스럽지만 북한군의 파병 가능성도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뭐 푸틴 대통령이 그건 난센스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저는 북한군이 만약 러시아 전선에 러시아 전선에 나타난다면 이것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거고 북한군이 가면 정예 부대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휴전선에서의 군대 지키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김정은도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사실 그거는 뭐 푸틴 대통령이 난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넌센스다. 우리가 그만큼 약하지 않다는 말을 또 하겠지만 어쨌든 북한으로서도 정예 군대를 뽑아내면 한국군하고의 군사적 밸런스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러 간의 이 군사 협력에 대해서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바 있잖아요. 근데 지금 푸틴 대통령은 유엔 제재 틀 안에서 군사 협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진짜 가능한 얘기인가요? 뭐 사실 윤 대통령께서 6월달에 미국 가셨댔고 8월달에 캠프 데이비드 협약 같은 걸 맺었고 뭐 바로 어제 이제 외교 국방 차관급 대화도 했는데 우리의 입장은 명백합니다. 이거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러시아하고 북한에다 경고를 선을 넘지 말라. 그 레드 라인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레드 라인이 안보 당국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 이제 핵 잠수함이 핵 원자로든가 뭐 탄두의 재진입 기술이든가 핵탄두의 소형화든가 이런 거를 준다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전선에 대한 우리 입장도 달라질 수 있고 예. 미국이나 일본도 달라질 수 있고 나토도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우리는 안보리가 허용하는 수준에서의 협력을 할 것이다. 예. 이것도 분명히 한미일의 또 다른 대응, 나토의 또 다른 대응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쇼이구 장관하고 만나겠는데 저는 좀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쇼이구 푸틴 대통령은 일 끝나고 날아갔어요. 네. 그래서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지금 자기 없이 김정은 위원장이 혼자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혼자 다니는 것 자체가 러시아가 너는 우리 위성 국가에 불과하고 우리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우리는 사회주의 종주국이야.
너가 이만큼 컸다 그래 핵무기 가졌다 그래서 같은 급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무언의 외교적 메시지도 분명히 있는 거고 푸틴으로서는 계속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데 여기다 또 하나 전선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또 불리하니까 아마 푸틴이 KGB 출신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고 그렇게 호락호락 김정은한테 넘어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회담할 때요. 보통 푸틴 대통령이 세계적인 지각쟁이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30분이나 먼저 와서 기다린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사실은 뭐 메르켈 총리 같은 게 이제 4시간 넘게 기다린 적도 있고 예. 뭐 아베 총리도 2시간 반 정도 기다린 적이 있고 뭐 세계적으로 다 알잖아요. 지각대장이라는 건 다 아는데 결국은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선 때문에 그렇게 급한 예. 절박함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나로서는 김정을 만나서 어떤 확답을 받아냈고 나는 확답을 받아냈으니까 모스크바로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그냥 기초적인 무기 대조 목록은 쇼이구 장관하고 당신하고 해결하라. 그러고 간 건데 이것도 약간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사람에 가려가면서 어떨 땐 지각하고 어떨 땐 먼저 가서 기다리고 뭐 그런 건 아닐 텐데 네. 그렇죠? 예. 기차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간적인 것들이 조금 맞지 않았던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조금 지엽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때 김정은은 이제 그 열차에다 자기가 타고 다니는 구식 벤츠 예. 그러나 이제 깨끗하게 닦은 그 구식 벤츠 차량을 열차에 싣고 갔잖아요. 예. 근데 푸틴은 자신의 차를 갖고 나타났는데 그 차가 뭐 어마어마한 차였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게 이제 러시아의 롤스로이스. 1,700억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 설계에서부터 든 비용 자체가 다 합쳐서 1,700억이라는 건데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잠수함처럼 바퀴가 굴러갈 수도 있다는 저기 지금 예, 나오네요. 예. 예. 그런데 저기 이제 아우루스. 아우루스. 근데 5년 전에 비스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잖아요. 미국이 대통령이 찬 미국 대통령 큰 거를 예. 그 짐승 김정은 이런. 위원장 보고 타라 그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안 탔어요. 예. 근데 이번엔 푸틴 대통령이 간곡하게 타보라. 그러니까 아마 1,700억짜리는 어떤 장각으로 들어갔겠는데 저는 여기에도 러시아의 어떤 뭐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의자 닦던 거 생각나십니까? 예. 김정은이 앉을 의자를 몇 번 네. 안 가보고 닦고 기계가 와서 제보하는 게 경호원들이, 기본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뭐 노비촉이라고 하는 일종의 독성 물질이든가 예. 감염 같은 것을 우려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김정은이 쓰던 식기나 이런 건 북한들이 다 예. 회수해 간다고 그래요. 이 DNA 정보가 남아 있을까 봐 그러는 건데 차에 탔으면 저거는 푸틴 차에 뭔가 DNA가 남았겠죠. 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거를 경호에서의 실책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어쨌든 외신 보도를 보니까 저 이 아우루스라고 불리는 저 차량은 뭐 거의 차량이 아니라 장갑차라고 불릴 정도로 포탄에도 끄떡이 유리가 6cm라 그러니까 그리고 7톤이라니까 들어가서 무게 이게 바닥까지는 모르는데 강에 들어가면 이게 가라앉아서 그때 바퀴가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 밑을 차가 굴러서 예. 간다니까 뭐 저런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듭니다. 기름을 어마어마하게 먹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사정을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조도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어쨌든요. 예. 그런가 하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요. 러시아 비행기 공장 방문 당시에 들었던 가방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프랑스 명품 브랜드로 알려지고 뭐 있죠. G땡땡이라고 뭐 네. 그러는데 어쨌든 김정은 가게가 특별히 그 프랑스제 제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계는 명백하게 스위스제를 좋아하고 스위스 네. 시계는 몇 번이고 나왔으니까 예. 그거는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건데 이번에 김여정이랑 들고 있던 가방이 예. 프랑스제 명품이거든요.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데 그렇죠. 저게 근데 프랑스제 명품이라고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대충 이제 모양이 예. 대표적인 모양이- 브랜드랑 비슷한 그리고 뭐 사실 김여정이 그냥 가방이야 들겠습니까? 아. 그리고 김주애가 입고 나왔던 옷도 프랑스제 예. 명품으로 사람들이 다 그 분석을 해냈는데 그 왜 이제 곰털 옷같이 옷 같은 게 그게 한 외투. 450만 원 정도 하는 옷이다. 그리고 저 지금 김여정이 들고 있던 가방은 한 95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예. 네티즌들이 다 조사를 한 건데 그걸 보면 어쨌든 한쪽에서는 뭐 아사자가 나온다 그러는데 저렇게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게 인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할 일인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가면 짝퉁 많은데 그건 그날 가능성은 없어요. 저는 적어도 김정은 가게가 짝퉁을 쓸 일은 절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짝퉁을 구해주고 갔다가는 그냥 그냥 짝퉁을 구해줬다 그게 짝퉁인 줄 알면 그 누가 그냥 의자 때문에도 그냥 전전긍긍하는 나라인데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요즘 뭐 짝퉁이라고 안 하고 이미테이션이라고 네, 그래요. 그렇게 많이 A급, 표현하죠. B급도 있더라고요. 예, 짝퉁에도 A급, B급인데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사람들의 관심이 워낙 이제 쏠려 있다 보니까 김여정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뭘 들고 다니는 네. 데까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그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까지 제공하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인공위성이 될지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될지 거기에 필요한 우주 기술을 받는 그런 조건이 가면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쪽 서방 이 한미일 이쪽에서는 북러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지금 유엔 제재는 웬만큼 할 만한 건 다 이미 해놨잖아요. 추가로 더 제재할 것도 없고. 네. 그럼 뭐 앞으로 어떻게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 전에 잠깐 뭘 말씀드리고 싶을까 하면 김정은의 연설을 보고 제가 충격적인 두 가지 단어를 발견했는데 예. 연애 연설. 첫째,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찾은 나라가 러시아다. 두 번째, 우리 국가의 제일 순위는 러시아다. 이건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를 시원시원하게 도와주지 않으니까 예. 우리는 러시아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중국으로서는 기분이 안 좋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이 큰 반응을 안 내고 정부 외교부 대변인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김정은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 북러가 밀착을 하면 한미일은 더 공고해지겠죠. 예. 한미일은 공고해지고 뭐 더 나가서는 뭐 이제 핵 공유 방안도 더 강화될 거고 예. 그러면 또 중국이 여기에 또 신경을 안 쓸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전문가들 만나보면 북한은 왜 우리 문 앞에서 현관에서 자꾸 시끄럽게 굴어서 미국이나 일본한테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빌미를 제공하느냐 이걸 굉장히 분노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북러가 가까이 져서 정말 무기가 왔다 갔다 하고 한다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한 나토 간 관계는 더 밀접해질 거고 이건 또 푸틴 대통령한테도 우크라이나 전선을 싸우고 있는 러시아한테도 불리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 미중 충돌을 하는데도 미중 충돌에서도 중국은 어떤 건가 하면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북러가 이래서 만약 북중러가 뭐가 된다고 자꾸 그러면 중국으로서도 좀 첨단 제품 같은 거 수출 다 제재받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반도체 칩도 못 들어가고. 예. 그럼 중국으로서는 불편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비 짓을 한 번 했는데 이게 이제 어디 가서 폭풍을 몰고 예. 올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북한이 동북아에 거의 미꾸라지처럼 굉장히 막 모든 관계에 대한 국가들을 막 혼란 속으로 이제 몰아넣고 흙탕물을 진흙탕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마주하고 있는 상대다 보니까 예. 일거수일투족을 늘 면밀하게 좀 봐야 맞습니다.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힘겨운 상황으로 자꾸 남북 관계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칼날이에 서시지 마시고 칼날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몸 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만 다시 멈추시고 우리 국민들의 반야의 검, 파사 현정의 검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또 국회에서 저희들이 함께 떠안아서 하니까 병원에서 더 계속 하셔도 된다고 하면 그 의지를 보이시고 아니면 목숨은 살리셔야죠. 그래서 싸우셔야죠. 대표님께서 이제 좀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의총 중간에 나와갖고요. 그 예. 대표실에 갔습니다. 보통 뭐 제가 가면 웬만큼 힘들어도 일어나 앉죠. 근데 오늘은 이제 누워서 계시더라고요. 누워서 계시는데 뭐 눈도 굉장히 흐릿하고 굉장히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저는 이게 어쨌든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을 이제 지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 전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걱정되시죠. 네. 그래서 직접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 비서실장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단식을 중단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대표 의지가 워낙
강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라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단식을 중단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오늘로 16일째 단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많이 악화됐고 기력이 쇠해서 앉아있을 힘조차 없습니다. 국민이 죽어가는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6일째 단식을 이어가는데도 정부 여당 인사 어느 한 사람 안타깝다, 단식을 멈춰달라, 현장에 와서 손을 잡고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참으로 비정하고 잔인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은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화면으로 봤습니다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지 오늘로서 17일째. 역대 최장 단식이죠. 야당 대표로서는 그렇습니다. 건강이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기에도 이제 앉아 있기도 힘들어서 이제 누워 계시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지금 의사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잖아요. 예, 어제도 우리 비서실장이 밝혔습니다만 의사들이 이제 한계에 왔다. 당장 단식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그 종교계에서도 그 기독교와 천주교, 원불교 그 다 지도자들이 오셨는데 당장 앰뷸런스를 불러서 중단하자고 이렇게 막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건강을 챙겨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당장 멈출 것 같지 않으니 같이 싸워 나갑시다 했는데 대표가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현재로서는 그러면 중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본인의 의식이 있는 한 스스로 본인의 의지로 단식을 멈출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네요.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어떤 체력적인 그런 어떤 의학적인 한계가 와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이제 정신을 잃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멈추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절대 본인 의지로는 멈추지 않겠다. 이게 지금 너무 결연한 건가요? 본인 의지는 그렇게 강하고요. 예. 일단 오늘 저희들이 그 원내대표가 주최해서 바로 긴급 의총을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도 이제 안에 계신 분하고 통화했는데 하고 있고 대표의 단식을 어떻게 하면 멈추게 할 수 있을지 중단을 지금 뭐 모든 당내 의원들뿐만 아니고 고문들, 전직 국회의장들 모두가 오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본인이 직접 전화도 하셨었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단식을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하셨는데 이렇게 만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당대표 의지가 계속하겠다는 이제 강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이제 멈출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은 뭐 좀 전에 저희가 영상에 봤습니다만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게 2009년 10월 21일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여기에서 당명과 이름만 바꾸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전면 소신을 요구했다. 무기한 단식을 돌입했다. 그때 문재인 정부가 요구한 게 그런 겁니다. 지금 뭐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단식의 이유가 없다. 마치 뭐 막연하다처럼 조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뭘 요구했습니까? 전면 소신과 함께 지소미아 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제 철회, 공수처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무수석을 바로 보냈어요. 보내서 안부를 묻고 어떻게 하면 풀겠습니까? 비서실장이 또 갑니다. 노영민 실장이. 이낙연 총리도 갔습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여당 사람들이 갔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8일 만에 단식을 풀었습니다. 저희는 뭐 와달라 지금 구걸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정부 여당이라면 17일째까지 딱 한 사람 왔습니다. 태용 의원. 태용 의원 항의하러 정말 그 난장판을 만들고 갔지요. 그분 말고는 그 여당이 이게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자는 차원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정말 많은 국민들 볼 때 좀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민수 대변인 얘기 속에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멈출 수 있는지 그 길은 조금 제시를 한 것 같아요.
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근데 김영남 그 의원께서. 이재명 대표가 예. 단식을 시작하면서 내건 요구 조건이 세 가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국민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요구 조건이 다소 추상적이고 뚜렷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여당이나 정부 쪽에서 찾아가지 않은 것은 요구 조건은 절대 못 들어주지만 단식을 중단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이고 예. 그렇다고 이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 요구 조건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요구 조건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거는 뭐 시각에 따라서는 전혀 동의하기가 어려운 조건일 수도 있고요. 예. 지금 검찰을 통해서 야당에 대한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뭐 이런 예. 주장 같은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2, 3년 동안 이루어졌던 소위 적폐 청산에 비하면 지금 검찰의 수사 규모나 대상은 대단히 그거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각의 문제일 수밖에 없고 다른 요구 조건도 구체적으로 들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찾아가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요구 조건에는 없었지만 그 요구 조건과는 관계없이 용산이든 아니면 김기현 대표든 네. 이제 말씀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단식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단식의 그 이면에는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 본인이 받고 있는 그 사법적 리스크 안고 있는 예.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그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가 더 큰 거 아닌가. 숨어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정부 여당 쪽이 해결해 주겠다고 나설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단식을 시작한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동기 때문에 더 먼저 손을 내밀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지금 김기현 대표가 오늘 SNS에 재차 글을 올려서 다시 한번 단식 중단을 요청하면서 단식 중단 이후에 여야 대표 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라고요. 이 제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단식을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앞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 조건에 과연 여야 대표 회담이 부합되느냐.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여야 간의 대표 회담도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진즉에 요구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서 지금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응답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늦었다는 생각이 예.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진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런 진정성이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저는 한 걸음이라도 지금이라도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가서 나름대로 상당한 진정성을 갖고 여야 간의 그러니까 정치를 복원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는 울산에 내려가서 지금 이제 어제 감사원이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통계청의 통계 조작 문제에 대해서 1인 시위를 좀 하고 있어서 오늘 뭐 김기현 대표가 글쎄요 밤에 급히 올라와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찾아갈 가능성은 사실 거의 희박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해법을 용산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제 김영남 의원이 얘기하셨습니다만은 뭐 이제 야당의 카운터파트는 여당이지만 또 이재명 대표가 내심 원하는 거는 김기현 대표가 아니라 용산에서 어떤 모종의 액션이 조치가 좀 나와주길 또 바라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용산도 뭔가 화답을 해야 되는데 용산은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 혹은 이제 대통령실의 대응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사안 사안별에 따른 최종 상태, 이른바 엔드 스테이트여야 된단 말이죠. 예.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다시 한번 뭐 논란을 부추기거나 또 어디 불씨를 지피거나 하는 것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용산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여당이라는 카운터 파트가 있고 소통 창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2번이나 벌써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물론 찾아가지. 야당 입장에서는 뭐 거리도 가까운데 찾아와줬으면 더 좋지 않겠냐고 얘기할 수 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메시지를 냈잖아요. 오늘 또 냈어요. 자, 근데 여당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3가지 요구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간다고 쳐요.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은 어떻고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간다고만 이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당의 대표가 찾아갔는데 그냥 걱정돼서 왔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좋지만 그러면 그 자체로도 정치권 또 해석을 나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그럼 대통령실로 전달할 것입니까? 라고 또 기자들이 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당 대표도 지금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들이 정치적인 오해와 또 맥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계속적인 이제 말하자면 단식 중단 요청을 드리고 오늘 진일보한 거 내지 않았습니까? 여야 대표회담 열자. 그러면은 이번에 요구 조건에서 담겨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해법을 찾을 수도 있는 길들을 우리가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는 이재명 대표께서 실제 물리적인 한계도 왔고 그다음에 더 이상 단식을 하시면요. 정기국회가 블랙홀이 됩니다. 지금 모든 게 단식이잖아요. 정치권이 지금 무슨 대정부질이든 뭐든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용단을 내리시고 오히려 여야 영수 대표회담을 통해서 출구 전략을 짜시고 그렇게 나는 그만두시고 다시 정기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것. 저는 이게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건강 회복 후에 단식을 멈추고 건강 회복 후에 여야 대표회담을 열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사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만나서 그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가수 땡땡땡 씨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비난했잖아요. 했죠. 그거를 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당의 대표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또 이제 굉장히 또 힐난했어요. 그러니까 여야 대표회담은 사실상 성사되기 어렵다고 봐야죠.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 중에 너무 많은 뉴스를 접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지역적인 문제잖아요. 문학의 인사가 그 발언을 통해서 혹시 보수 진영으로부터 왜 당신은 앞뒤 말이 다르느냐, 행동과 말이 다르냐 질타할 수 있고 여당 대표도 한마디 할 수 있죠. 근데 이 자체가 큰 틀에서의 정치 한 발짝 나가는 걸 걸림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또 그 문제도 김기현 대표가 또 사과해야 됩니까? 전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 정도 지역적인 사안 가지고 이 문제, 단식에 대한 문제를 풀고 정치가 정상화되는 데 나가는데 그게 걸림돌이 된다? 좀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건 저는 옹졸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와 별도로 이 문제는 정기국회 정상화, 민생 경제의 여야의 그 구분 없는 저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통크게 저는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그제와 어제 국회에서는요.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50대 여성 그리고 70대 남성의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식이 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표현하는 게 좀 격화되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단식을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께서 약간 지금 단식을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선언된 단식 때문에 의아해했는데 이런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식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동조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죠. 더군다나 평소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다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단식이 지속되도록 아무런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격한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근데 국회에서 이렇게 더군다나 공무를 집행하는 여성 경찰을 향해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이런 극단적인 행동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또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어떤 의지가 관철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더라도 저거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봐야겠죠. 이 50대 여성이 여경들을 향해서 휘두른 건 아니고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자해 소동을 하다가 그걸 이제 만류하는 여경들이 좀 다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요. 근데 이게 우리 대표님만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단식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우리도 뭔가 해야 된다. 그래서 자해 소동을 한다든지 흉기 난동을 한다든지 이거는 또 올바른 지지의 모양새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니죠. 그리고 본인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 주변에 경찰관들도 다쳤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혈서를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분 우리 지지자가 됐든 아니든 우리 시민들이든 국민들께서 마음은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7일째 단식이 들어가고 하지만 집권 세력이라든지 대통령실 움직이지 않고 있는 부분들 또 당에 좀 답답한 부분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나누지만은 그 일전에 김성태 원내대표 할 때 여당만 움직였습니까? 청와대가 다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드루킹 특검도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당이 이제 와서 여야 대표회담을 말로 글로써 제안하는 거 진정성이 없는 거죠. 립 서비스에 가깝고 진정성이 있다면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그래서 저희들도 사무총장 명의로
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지자들과 시민들께 이건 대표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는 거는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좀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화가 굉장히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이게 흉기를 갖고 국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안 검색 때 다 통과해야 되고. 예, 투입을 할 때 아마 지금 검색대를 통과하긴 합니다만 뭐 또 국회 안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 뭐 그런 또 저 위에를 갈 수 있는 뭐 물건을 또 습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금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 내에서 이러한 상당한 그 이 폭력이 과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상황인 것이죠. 사실 민주화 이후에 우리 지금 이 정치사를 돌아보면 이 고비고비 때마다 야당 대표들이 상당히 단식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관철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기억으로 생각해서 2003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최병렬 대표가 단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2014년도 세월호 이후에 또 상당히 이 세월호 진상조사 규명과 관련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당시 문재인 또 이 대표가 또 단식을 했고요. 또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도 단식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김성태 대표도 드루킹 사건 터졌을 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이 주장이 무엇이든 간에 항상 이 집권 세력이 가서 어떤 식으로든 이 요구를 100% 들어주진 않았지만 들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통해서 정치가 복원이 되고 그래서 뭔가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사실은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저는 집권 세력은 정말 옹졸해도 너무 옹졸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야당 대표가 지금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는데 여당 인사가 찾아간 사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영 의원이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돌진하는 형태로 가서 그렇게 이 지금 정치적인 일종의 뭐랄까요, 이 소란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으로 하는 것이 집권 세력의 대응의 전체 모습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향후 지금 국민들은 또 이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당이 좀 더 정치적 여유와 관용을 갖고 이 사안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대표의 단식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에서는 삭발 투쟁에 나섰고요. 또 친명계 원외 모임에서는 무기한 동조 단식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단식을 어떻게든 좀 말리고 이제는 중단하게끔 계속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활동에 나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저게 좀 말하자면 보여지는 이중적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에 찾아가서 피켓으로 대표님 단식 그만해 주십시오. 이제는 저희가 싸우겠습니다 얘기하는데 또 동조 단식을 하거나 혹은 뭐 삭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강경한 모습으로 오히려 한쪽으로 더 이렇게 좀 극한 투쟁으로 이끌어가는 저런 모습들은 사실 민주당이 처한 사실은 현실과 좀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 민주당의 의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가 좀 엇갈리는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바라보는 눈들도 굉장히 좀 다소 친명 비명에 따라서 좀 엇갈린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 저는 뭐 충분히 진정성을 이해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저 단식으로서 대한민국 정치가 조금 의회 정치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오히려 전 퇴행적으로 만들었다고 보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당의 어떤 단일 대우라든가 혹은 당에서 있을 파열음 이런 것들을 진정시키고 본인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는 저는 저 단식이 매우 유용했던 신의 한 수였을 수는 있겠으나 저는 크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기국회 마지막 이런 정말 중차대한 이 시기에 야당 대표의 저 모든 그 행위가 이 정기국회 모든 것을 그냥 블랙홀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의원들은 그러면 자 대표는 단식 그만해 주고 저희가 싸우겠습니다 얘기하고 다른 분들도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제1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대표께서 이제까지 보여줬던 결기와 자세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지. 저렇게 동조 단식 혹은 동조 삭발 이러면서 말하자면 분위기를 더 격앙시켜내고 그다음에 당의 투쟁 열기라든가 그다음에 만약 이런 것들이 식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오히려 그런 좀 그런 생각들이 있는 그 의도들이 좀 읽혀서 저는 의회 정치를 한다는 분들이 과연 저렇게 의사당 내에서 저렇게 말하자면 신체의 어떤 자신이 스스로 위해를 가하는 저런 모습들을 가는 게 맞느냐. 저는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중도층이라든가 상당수 상식 있는 국민들께서 좀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빨리 저는 오히려 당의 분위기를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중단하고 이제는 정말
그렇게 민생이 중요해서 단식까지 했다 그러면은 제1야당다운 민생 정책을 꺼내놔야죠. 정기국회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 예. 자세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좀 하루속히 좀 빨리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강 문제도 좀 굉장히 염려가 좀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으로도 극한 대결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단식과는 또 별개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 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일정은 또 그 일정대로 또 째깍 이렇게 또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16일, 내일이 17일, 그렇죠? 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을 거고. 월요일 날, 수요일 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수요일 날. 18일하고 20일. 예. 그럼 대표 교섭단체 연설 있고, 그럼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니까 네. 검찰이 오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사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것이 국회 이제 체포동의안으로 가고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나게 되면 국회에서 표결에 들어가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치 일정, 검찰의 수사 일정이 좀 이어집니다. 이 단식과 아주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이 일정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는 완전히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 일정은 진행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단식 때문에 검찰 소환 일자가 조금 변동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예. 9일하고 12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검찰 소환이 이루어졌고요. 예. 그래서 다소 단식으로 인해서 수사 일정이 늦춰지면서 검찰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구속영장의 청구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진 거는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원지검에 있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보내서 두 사건을 백현동 사건과 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합쳐서 이제 구속영장을 다음 주 초쯤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겠죠. 지금 18일, 20일, 21일 그리고 25일 본회의가 잡혀 있는데요. 그렇죠. 18일하고 20일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통상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 날은 다른 안건 보고를 안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조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예상해 보건대 21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5일 표결에 들어갈 예.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단식과 관련이 있어도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면 마치 단식이 이 사법 절차 때문에 연관된 것처럼 예. 이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단식과 영장 청구 또 체포동의안 표결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겠고 또 그게 절차대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측도 이의를 안 걸어야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단식 동기의 순수성이나 그 목적이 의심을 안 받겠죠. 가정의 가정이긴 합니다만은 검찰이 정말 월요일 날에서 이제 수요일 사이에 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되고 표결 절차가 됐는데 가결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못 가시잖아요. 지금 단식 때문에 기력도 없으시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이게 지금 사전 구속영장입니다. 그러니까 체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25일쯤 체포동의안이 국회 통과가 되면 이게 근데 추석 연휴가 바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 신문기일을 추석 연휴 이후에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 4일 이후에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단식을 그때까지 계속 연장해서 하기는 어렵겠죠. 예. 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병원에 그거는. 가실 수도 있고 그 이전에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단식은 중단되고 회복되는 절차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10월 4일 이후에 잡히는 영장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못한다? 그거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되죠. 근데 변호인만 참석해도 되죠? 안 됩니다. 돼요? 이거는 피자가 직접 가야 돼요?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본인이 출석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통상의 경우에 피의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일정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사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엔 피의자가 갖고 있던 지병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한 수술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질병과 관련된 것으로 기일이 절차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만 단식은 이게 자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잖아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실행한 거기 때문에 제 경험상 단식 중인 피의자라는 이유로 이 사법 절차가 연기되거나 뭐 변경되는 것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라면 제1야당의 대표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단식 중이라는 이유 때문에 영장 재판 날짜가 뭐 갑자기 변경되거나 뒤로 확 밀리지는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법적 절차만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절차가 맞는데 단식과 무관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또 이게 세상이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라든지 변수들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단식 때문에 만약에 사법 절차가 변경이 되고 뭐 취소가 되거나 그런다 그러면 오히려 단식의 목적을 의심받지 않을까요? 그건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면 이제 단식에 들어갈 수 있다. 검찰 영장 청구 전에. 아니 안 좋은 선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을 때를 이제 지금 얘기한 거라 그 사이에도 이제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검찰이 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 같진 않아요. 김용남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영장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왔다. 근데 가결이 될 거냐 아니면 거기에서 부결이 될 거냐 이제 이 변수를 이제 넘어서야 이제 그 단계까지 가는 거니까.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최장으로 길어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기존에 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당당하게 표결을 하자, 뭐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도 야 이거는 당연히 부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와요. 사실인가요? 저도 뭐 그런 얘기들을 의원들로부터 좀 듣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와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첫 소환 날짜를 소환할 때도 단식에 들어가기 전부터 본회의가 없는 9월 11일주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제안을 했고 검찰이 그러면 안 된다. 계속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조율 끝에 이제 단식은 8월 31일 날 들어갔죠. 그 과정에서. 그리고 9월 9일 날 그 5차 소환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그때가 단식 10일차였습니다. 뭐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뭐 대표가 와서 받는 거고 그때도 꽤 오래 받았죠. 전체적으로 이제 11시간 넘게 받았는데 그 이후에 3일 뒤인가요? 12일 날 다시 또 불렀어요. 6차 소환 조사 때. 그때 아마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당직자들도 그렇고 당원들은 물론이고요. 상당히 큰 분노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대표가 가니까 2시간도 조사를 안 했어요. 12일 차를 맞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13일 차군요. 13일 차를 맞은 사람. 검찰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정말로 명백한 혐의랄지 물증을 갖고 부르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모욕을 주거나 정말 망신을 주기 위해서 단식을 하고 있는 야당 대표를 그 현 정사의 처음 아니겠습니까? 단식한 야당 대표를 검찰이 연달아서 부르는 자체. 그래서 우리 김 앵커 말씀대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당내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사 내용도 그렇고 지금 볼 때 이게 검찰이 너무 심하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뭐 사법적인 이런 걸 피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말 본인의 그것 때문에 한다면 지금 여론이 이렇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폭등을 해야죠.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지든지. 근데 여전히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한 게 아니고 더 떨어졌습니다. 그럼 국민들 볼 때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일의 명분과 함께 거기에 공감하는 여론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와 이거를 연계시키는 거는 또 다른 저는 검찰이 비회기 기간에 그렇게 영장을 쳐달라고 2달 동안 대표가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무시하면서까지 정기국회를 가져옵니다. 많은 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야 결국은 민주당의 분열이랄지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아니면 당대표가 그렇게까지 요구할 때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검찰이 한 번만 쳤으면은 그냥 가면 됩니다. 법원으로. 근데 이런 상황까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검찰이 영장 언제 칠지 어떤 내용으로 가져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논의 절차가 있을 거로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직접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을 한 바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인데요. 그 모습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동의안이 들어올 경우 가결을 선언하라고 설왕설래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억지 주장입니다. 흉기를 들고 죽이려 덤비는 강도에게 목숨을 그냥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아무런 조건 걸지 않고 다시 구속영장이 와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들어왔을 때는 난 내 발로 걸어서 국회 가겠다. 일반 포기 선언으로 그렇죠.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그 약속한 대로 그 가결을 시켜서 대표가 법원에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판사 앞에서 무도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이겨내시고 영장 기각받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좀 단합된 모습을 보였던 민주당이 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서 또다시 이제 분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분위기가 좀 바뀐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 달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을 가감히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본인이 지금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목숨이 경각에 지금 달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낼지 안 낼지가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설사 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뜻이 아무리 가결시켜달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처해 있는 정치적 상황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법적 리스크 그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 상당히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라면 누구나 다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종의 인지상정이 상당히 아마 발동할 가능성이 높고 설사 이 상황에서 부결시킨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방탄의 후폭풍은 적을 것이라고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부결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문제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갖고 올지는 좀 지켜볼 대목이긴 합니다. 예. 자,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주도 이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놓고 또 검찰의 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문제를 놓고 굉장한 정치적인 파장들이 좀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이 통계 조작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것 또한 후폭풍이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집값, 또 가계 소득, 여러 가지 고용 문제 등등에서 통계 조작이 있었다라고 감사 결과 나왔는데 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하여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통계 조작을 만들어낸 감사원의 조작 감사야말로 국기문란입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짜맞추기 감사 결과입니다. 애초부터 통계 조작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조작 감사였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힘입어서 지금은 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애초에 왜 나오게 됐는지부터가 좀 의문이에요.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아니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 그러니까 그 주택 가격이 부동산원과 민간의 이게 상승률이 다르다. 두 번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비정규직까지 일자리로 포함시키는 그런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 그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 같은 거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여기서 통계 의혹이 있었다.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통계청장이 경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난번 그 서병수 의원이 질의한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는데 단적인 예로요. 지금도 조금 전에 대정부 질의 화면 보셨습니다마는 서명수 의원이 질의하니까 11%라고 답변하는데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주택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KB 자료에 따르면 62%가 상승했다고 나와 있는데 부동산 원은 19.4%,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야당이 여당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야당이 정치적인 공격 소재로만 활용을 했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 이번에 감사원 조사로 드러났던 것이죠. 이 세 가지 문제, 특히나 주택 가격, 그다음 아파트 가격,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말하자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지표 문제,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좀 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통계 국가가 손을 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통계는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OECD라든가 이런 유엔이라든가 자료를 줘요. 그것이 공신력 있는 통계로 작용되기 때문에 국가의 통계에 누군가가 의도해서 손을 댄다? 이거는 독재 국가 내지는 망한 국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행이 됐다? 이것이야말로 통계농단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고 정부가 통계 왜 마사지를 이른바 왜 통계 마사지를 하느냐? 본인들이 의도한 대로 그러니까 경제 효과가 정치적 효과로 나타나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아주 음험한, 말하자면 이것도 선거 왜곡까지 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이걸 가지고 야당이 마치 뭐 없는 사실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처럼 공격하는데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엄정히 들여다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 진보 진영 혹은 보수 진영 여야를 떠나서 누가 집권하든 간에 누가 정부의 의도 혹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통계에 손을 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국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진보할 것 없이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이거는 전 정부 내 정부 지금 탓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지금 감사원이 수사 결과를 냈으니까 이건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말하자면 아주 냉정하게 좀 들여다봐야 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차 교수님은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아주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하는 감사원과 이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통계 조작이 절대 아니다. 이건 오히려 감사원의 감사 조작이다. 왜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까? 일단 이 감사원의 이 지금 발표 자체가요. 최종 감사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발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종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지난 10년 동안 감사원이 감사를 발표한 것이 8번 있었는데 사실은 이 유병호 사무총장 체제에서 벌써 5번 있었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새 피살 공무원 사건 그리고 뭐 사드 환경 오염 환경 영향평가 문제 등등을 비롯해서 전 정권의 소위 말하는 이 일종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감사가 진행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 특히 지난 정권에 몸담았던 이 지금 고위 관료들이 만든 조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실은 일종의 통계 조작의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뭔가 사항이 그러니까 좀 통계치가 이 초안에 올라왔을 때 뭔가 좀 이상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는 의도를 상당히 조작으로 이렇게 지금 침소봉대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숫자를 조작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 몇몇 사람만으로 안 된다. 이것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모르겠습니다. 앞서 지금 최수영 평론가가 말씀하셨지만 지난 정권에 사실 통계청장이 갑자기 경질됐고 새로 보임된 통계청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지금 보임되고 난 뒤에 우리 장관님들의 좋은 정책을 통계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이 통계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거든요. 저는 이 감사원이 이 지금 중간 조사 결과에서 이렇게 이 수사 의뢰라는 것은 섣부르다는 생각은 들지만 차제에 이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 통계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계 조작이냐 아니면 감사 조작이냐 이 부분은 지금 뭐 언급하기는 사실 어느 게 맞는지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현 감사원은 어쨌든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봤고 그 핵심적인 인물로 장하성, 김상조, 김현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쳤던 분들
또 국토부 장관을 거쳤던 사람들을 이제 대거 또 실무자들을 대거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없어요. 예. 그러나 여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걸 몰랐을 리가 있겠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을 해라. 이게 지금 이제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기류인 것 같습니다.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문재인 당시 대통령께서 전혀 몰랐다면 사실은 계속 재임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과 관련한 허위 보고만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무능한 대통령이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당시 김현미 장관의 국회 답변도 그렇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 발언도 보면 이게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지금 당장 부동산 감정원이죠. 당시 지금은 이제 부동산원. 지금 부동산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만 실제 그 가격 상승분의 3분의 1도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KB은행 수치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사실은 많은 국민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시중 최대 은행의 그 부동산 관련한 지표를 가장 신뢰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감정원의 발표는 그거의 3분의 1도 안 되는 만큼밖에 안 올랐다. 근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30회에 가까운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처방이 가능한 것인데 진단 자체를 왜곡시킨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몇 차례에 걸친 대책이 전혀 정책 효과를 발휘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계속 폭등하게만 만드는 잘못된 처방이 계속 나왔던 것이죠. 그로 인한 피해는 정말 수많은 국민들께서 보셨죠. 뭐 부동산 가격 폭등뿐만 아니라 곧 이어서 발생한 전세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출퇴근 거리가 몇 시간씩 멀어지는 대로 할 수 없이 이사를 떠나야 했던 국민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수사로 밝혀지겠습니다만 정말 조직적으로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받은 국민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엄벌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끝은 일단 청와대 고위층까지밖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고위층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말씀하시죠. 그건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죠.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고위직을 하셨던 분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사의제라고 있습니다. 하필 또 이제 통계청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하기 하루 전날 입장 표명을 내놓는데 이미 답을 정해놓고서 이제 감사가 들어간 거다 이렇게 이제 반발하시는데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야 됩니까? 이런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뭐 송구하다고 할지 아니면 이건 정말 조작이다라고 할지 답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전에 지금의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도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를 하려고 했죠. 그러다 논란이 되니까 아마 서면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내놨을 때도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나 당시 전임 정부의 모든 분들이 관여한 것처럼 자극적 제목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까 국정원도 국회 와가지고 그 감사원 보고 내용과 결과와 다른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감사원의 아주 실세이고 전임 정부에 대한 이른바 정치감사나 표적감사의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은 최근에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직권남용 혐의로 등으로 그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아주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1년을 거쳤습니다. 이번 감사가. 3번의 조사 기간을 연장을 했어요. 근데 저는 어제 발표하자마자 유력한 언론에서 보도를 한 내용을 좀 유심 있게 본 게 있어요. 이 정도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자극적인 제목과 수십 회의 감사 결과 조작이 있었다. 전임 정부에 22명이 연루됐다.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 국토부를 취재한 기사가 딱 나왔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국토부 직원들이. 자기들은 조작한 적이 없다.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업무를 했다. 그리고 적극적인 업무를 했는데 조작으로 몰고 가면 어느 공무원이 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의제라는 곳에 이제 입장문을 보니까 감사원이 이렇게 1년 동안 조사를 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압박과 협박 비슷한 말을 많이 했다. 뭐 적시까지 해놨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안 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해서 저는 이 사안 자체는 엄중하게 봅니다. 예. 분명히 수사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금까지 현 정부 들어와서 보였던 여러 가지 행태를 볼 때 정말 순수하게 어떤 통계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했는지 벌써부터 여권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얘기가 나올 때 또 다른 이런 문제들이 지금의 현 정국 여권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또 어떻게 바꿔보기 위한 감사원이 또 돌격대 역할을 하는 거 아닌지 예. 이런 부분들 좀 의심이 들게 합니다. 통계청과 이 국토교통부 내에서 이 업무를 실무 작업을 했던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그 부처에서 소위 말하는 에이스, 그러니까 좀 일 잘하는 공무원들인데 이 공무원들이 대부분 이제 검찰에 이제 수사 의뢰가 된 상황이어서 사실 내부 분위기는 매우 침통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자, 직업적 중립을 갖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하다 이런 이제 푸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의 그런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그런 적은 없었는데 제가 임명이 된다면 한번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고. 찍지 마. 숨기나 뽀치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그 실질적인 위키트리 당시 소유자가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커바나 콘텐츠하고 전시를 했었더라고요. 거기서 저한테 티켓을 5장을 보내왔더라고요. 전시 보러 갔어요. 보니까 박영선 의원님하고도 얘기하고 계시고 뭐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날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분이었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한번 만났어요. 한 10분 정도. 그리고 또 한 번 만난 거는 작년에 비대위의 지도부 한 15명 정도를 초대를 했어요. 관저에. 일본에서 그런 설이 있다고 자기 묻길래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뒤 맥락을 좀 자르고 이야기한 것 같고요. 저는 구태타 있어서 안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에 관련된 그것은 대부분 확정 판결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합니다. 오늘은 축제입니다. 문재인이 멸망을 기다리고 벌써 6일 전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기 때문에 문재인이 있다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12.12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그 공백기에 뭐 서울에 보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라 구해야 되겠다 나왔다고 봐요. 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 3명 모두 강경파로 꼽히더라고요. 뭔가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강경파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형적인 관료 스타일은 세 분 다 아니라고 봐야겠죠. 전형적인 관료 스타일은 뭐 언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립적으로 하고 그리고 뒤에 책 잡힐 얘기는 되도록 좀 회피하면서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요 본인에게 질책이나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 발언은 삼가합니다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세 분 다 좀 발언이 좀 화끈한 스타일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김용남 의원님 그 발언을 화끈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보기에 따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관료 스타일하고는 좀 세 분 다 거리가 먼 분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에 이제 좀 논란이 됐던 발언들을 딱 모아서 놓고 보니까 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화끈한 분들이긴 한데 만약에 저 발언들을 제외하고 보면 어때요? 능력적인 면에서 유인촌 장관은 뭐 한국의 대표적인 배우 출신이고요. 김행 후보자도 뭐 대변인도 지냈고 또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도 좀 지냈고 또 신원식 뭐 의원은 당연히 군에서 오랫동안 이제 몸담았었고, 그러니까 그런 논란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현 업무의 장관직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 세 분을 뭐 한마디로 평가하면 실전형 인사. 그러니까 즉시 투입되는 전력 가용한. 왜냐하면 사실 우리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유인촌 장관이 장관하던 시절 MB 때와 달리 지금은
우리 K컬처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유인천 장관은 배우로서 사실 그런 K컬처에 대한 브랜딩에 굉장한 또 자기 소양 능력이 있어요. 아, 그리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분명 철학이 있는 거고 예. 평생을 문화에서 해왔기 때문에 K컬처라는 거를 이거 브랜드와 어떻게 접목시켜서 세계 시장에 내보내느냐 이 부분만 좀 고민하면 될 것 같고 일단 부처 장악이 쉽잖아요. 본인이 지금 아마 실장, 국장급들이 자기가 장관했을 때 아마 계장, 과장 하던 사람이 지금 실장, 국장이 됐을 겁니다. 예. 그러면 뭐 업무 장악 능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처 장악 능력이 쉬워서 지난 전임 장관과는 또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고 김행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저하고는 사실 청와대 근무할 때 대변인이었고 제가 선임국장으로 일을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보면은 좀 소통 능력이 뛰어나요. 그다음에 이제 양성평등 교육원장을 여가부 산하를 해가지고 교육진흥원장이죠. 그 기관장을 했기 때문에 좀 이해도도 높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정무 감각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했기 때문에 당과 정부가 또 어떻게 한 몸이 원팀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고 그 마지막으로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래요. 뭐 지적은 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TPO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과 시간에 따라서 그런 연설할 수는 있긴 있지만 그걸 이제 떼고 놓고 본다면 어쨌든 수도방위 사령관을 거쳤고 작전에 대해서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저는 야전형과 정책형을 다 겸비한 분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북아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저렇게 야전 정책형을 두루 경험한 사람이 바로 국방장관에 투입되는 것 저는 업무 역량 면에서는 뭐 나무랄 데 없는 인사였다고 봅니다. 근데 김행 후보자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와 20년 친분설이 불거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단 2번 봤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것과는 좀 다른 행적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다른 언론에서 여러 차례 또 만난 사진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숨기려는 이유겠죠.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오래된 친분이라는 걸 부인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그게 부인이 안 되면 조용한 내조를 하시겠다는 김 여사께서 이제 내각에까지 실질적인 힘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을 하는 건데 저는 총평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개각을 하고 할 때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보수든 진보든 예. 국민들을 보라고 개각하는 겁니다. 국민을 상대로 능력 발휘해서 제대로 된 국정 운영해라. 예. 이런 걸 위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내놓는 게 개각이고 장관인 거예요. 그럼 이 세 분을 볼 때 그런 생각하는 국민이 저는 얼마나 많을까 싶어요. 예. 다른 당 얘기입니다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특히 수도권 나오시는 분들은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분들을 가지고 국민들께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모두가 그렇습니다. 공무원 기강 잡다니요. 공무원들 기강 잡으라고 장관 내보냅니까? 이념 전쟁의 선도에 서라고 국방부 장관 임명합니까? 43년도에 돌아가신 홍범도 장관에 대해서 뼛속까지 빨간 공산당원이라는 분을 이런 분을 국방부 장관 우리 군의 뿔인데 이런 분을 국방부 장관 시키고 야당하고 싸움하는 분들만 내각에 보내가지고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민들이 볼 때 흔쾌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차 교수님, 네. 그 이번 인사를 놓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장관했던 분, 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대변인했던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보수 언론에서도 지읒신문 뭐 이런 치읒신문 뭐 이런 신문에서도 이거 너무 인사풀이 적협소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목소리는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뭐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30대, 40대 장관 놓은다고 이야기했는데 소위 말하는 올드보이로 계속적으로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의 소지는 분명히 있고요. 그만큼 인재풀이 약하다는 것인데, 좁다는 것인데, 저는 사실은 이번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9일 국무회의 발언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해요. 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국무위원은 논리와 말을 가지고 싸우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다고 국무위원의 성격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3명 보임된 이 지금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돌격 앞으로의 가장 적임자라고 평가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 정서하고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네 분 모시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